1944년 6월 미군 함대가 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 섬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사이판은 도쿄를 공격하기 좋은 위치였다. 일본과의 전쟁을 끝내는 건 시간 문제였다. 사이판 상륙은 며칠 전 히틀러를 물러나게 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맞먹는 성과를 낼 수도 있었다. 일본 고위층에선 마리아나 제도를 잃는 건 치명적인 손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기밀이 담긴 일지에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천천히 패배하는 것뿐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하지만 항복하지 않았어요. 이미 지고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더군요. 일본 군인의 사전에는 항복이란 말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거죠. 미국인이 보기에 그들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인종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 같았던 거죠. 대다수 미군들이 그들을 총든 원숭이로 여겼어요. 일본인들에게 또 미국인들은 그들 문화를 더럽히고 여자를 강간하는 크고 시뻘건 털복숭이 괴물로 비쳤겠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격해질 수밖에. 상대에 대한 무례와 만행이 극에 달했죠. 그래서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원자폭탄까지 떨어뜨리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린 1945년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당사자들이 극심한 갈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고민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역사상 가장 격렬하고 잔인한 전쟁으로 치닫고 있었다.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는 미국과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일본, 양측 모두 많은 생명을 잃었다. (1944년) 일본 제국군은 변함없이 미국 군대에게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있은 뒤 미군이 태평양 수복에 나섰을 때 2,600여 병사가 주둔하던 길버트 제도의 요새에서 항전을 포기한 일본군은 겨우 8명이었다. (5,000명이) 주둔하던 마샬 제도에서는 79명이 살아남았다. 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 섬에는 3만 명이던 병사들이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사이판 전투 다음 날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타임즈의 로버트 셰로드는 한 해병의 증언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수백 명의 일본 민간인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거의 자동으로 뛰어내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이 셋을 절벽 밑으로 던지고 뒤이어 목숨을 끊는 것도 보았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인들이 언제든 어떻게든 우리를 죽일 테니 그들에게 잡히려니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게 낫다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따라 절벽에 올라갔습니다. 차례가 왔을 때 저도 뛰어내렸죠.
그런데 나무에 걸렸어요.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거죠. 절벽 아래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몇 분 지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뛰어내리더군요. 이 가족이 뛰어내렸죠. 어떤 사람은 천왕폐하 만세를 외쳤어요. 미 해군은 타임즈에 이렇게 증언했다. 바다는 시체로 가득했다. 우린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어서 기자는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사이판은 일본령으로는 처음으로 침범당한 작은 땅이다. 이 자살 소동은 전 일본인이 항복 대신 죽음을 택하겠다는 메시지인가? 그리고 이렇게 썼죠. 일본 지도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믿길 바라면서 대재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항복 요구를 철회하게 만들려는 건지도 모르겠다. (1945년 1월) 일본 해군은 거의 전멸했다. 일본은 주변 식민지의 원유와 식량으로 버티고 있었다. 함대도 사라지고 없었다. 제국군은 지역적인 패배를 피할 작전을 구상했다. 항복하느니 죽는 게 낫다는 믿음에서였다. 그들은 미군이 이오지마에 이어 오키나와를 공격할 거라고 예상했고, 오키나와에서 극렬히 저항하면 협상도 가능할 거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오키나와 공격에 대비하기로 했다. 미군 폭격기는 사정거리를 고려해 규슈에 착륙할 것이고, 규슈를 통해 도쿄 침공을 시도할 거라고 내다봤다. 일본 본토에서 결전이 치러진다면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듯했다. 민간인도 날카로운 죽창으로 무장했다. 제국군은 이 작전을 게치고라고 불렀다. 게치고는 미국인의 정신력이 약하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지도자들은 미국이 규슈 전투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면 일본이 수용할 만한 선에서 종전 협상을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적 질서가 지배하는 기존 체제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일본 제국은 한국과 만주, 중국, 동남아시아, 필리핀 제도와 태평양 남서 지역으로 뻗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500만이 넘는 병력을 자랑했다. 그들을 이끄는 총사령관은 히로히토 천황이었다. 시조신 아마테라스의 124대 후손인 그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역사 시간에 주로 124명의 천황 이름을 외우곤 했습니다. 많이 외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죠. 전 20명 이상은 외우지 못했습니다.
또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늘 충성의 맹세를 외웠는데 그건 천황에 대한 맹세라고 할 수 있었죠. 우리는 모두 천황의 아이들. 천황은 절대 틀리지 않고 절대 지지 않는다. 그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기에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는다. 일본군의 목표는 천황이 군 통수권을 갖는 기존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었고 연합군의 목표는 그 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나치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했다. 자신이 수호하는 가치가 적이 내세우는 것과 맞부딪히는 경우에는 전쟁을 통해서 혁명을 하듯 그들 체제를 전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패배시키는 게 아니라 체제 자체를 와해시켜서 일본의 대아시아 전쟁을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한 겁니다. (1945년 1월 20일) 히로히토 천황은 게치코를 승인했다. 그 작전은 정말이지 무시무시했습니다. 모든 일본 병사와 민간인들을 가미가제로 만드는 거였으니까요. 자살 특공대처럼요. 천황은 고심 끝에 역대 총리 7명에게 자문을 구했다. 결사항전을 하자는 것이 공통된 답변이었지만 한 사람은 달랐다. 고노의 후지마루 공작은 결과에 비관적이었고 과거 일본이 탄압했던 공산주의가 패전을 계기로 부활할까 두려워했다. 고노에는 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했죠. 지금이라도 태평양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싸우다가는 온 나라가 폐허가 되는 건 물론이고 패전으로 일본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황의 자리도 위험해질 거라고 경고했죠. 히로히토 천황도 혁명을 우려하긴 했지만 결전을 바라는 마음은 같았다. 그때까지 이 나라가 버텨줄까 하는 것이 걱정될 뿐이라고 천황은 고백했다. 그는 전쟁에 따르는 고통과 충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그런 평범한 고난이 아니었다. (1945년 1월) 중순 커티스 르메이 소장은 제21 폭격부대를 막기 위해 마리아나 제도로 왔다. 이 부대의 B-29기는 적정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배치됐다. 그들은 무조건 성과를 내야 했다. B-29의 첫 번째 미션은 1944년 11월 24일로 예정돼 있었다. 마리아나에서 도쿄로 가는 이번 작전은 미 공군에게 무척 중요한 것이어서 로널드 레이건 해설의 홍보 영상물이 나오기도 했다. Within a radius of 15 miles of the Imperial Palace live 7 million Japanese. A people we used to think of as small, dainty, polite, concerning themselves only with floral arrangements and rock gardens, and the cultivation of silkworms. But it isn't silkworms, and it isn't imperial palaces these men are looking for. In the suburbs of Tokyo is the huge Nakajima aircraft plant. Well, Bud,
What are you waiting for? 그런데 이 홍보물이 미처 알리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공군에서 발견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전에 누구도 겪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제트기류였죠. 제트기류를 타고 가면서 폭격하면 목표물을 지나치게 됐고 거슬러 가면 목표물에 못 미치곤 했습니다. 명중 실패로 끝난 것들이 많았죠. 첫 번째 도쿄 공습에서는 111개 폭격기 중에서 24개만이 항공기 공장 근처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큰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 르메이 소장도 2달 동안 고공비행에서 같은 문제를 겪었다. 그는 제트기류와 기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아주 대담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This quaint-looking jellyfish contains enough gasoline to spread fire of 1,000 degrees over 30 square yards. When dropped from a plane, it pancakes and spreads consuming flame like a fountain. 방화용 네이팜 젤리는 1944년 듀퐁 스탠다드 원유회사에서 처음 만들어냈다. 하지만 르메이의 전략은 네이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피해 저공비행을 하는 것이었다. 1943년 네덜란드에 B-26을 보낼 때 저공비행을 시도하게 했지만 단 한 대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그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주문이었죠. 고공 폭격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폭격기를 B-26처럼 몰고 가다니요. 그 높이라면 일본인들이 설거지통을 던져도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대장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했죠. 6km 고공비행 훈련을 받고 나서 1.5km 고도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1945년 3월 9일 르메이 소장은 325대의 B-29기에 소위탄을 실어보내며 일본 저공 폭격을 지시했다. 도쿄 스미다 지구의 목표물 중에는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대형 공장 몇 채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드릴과 선반을 갖추고 작업하는 작은 공장과 가정집도 많이 있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편이기도 했다. 하시모토 요시코의 가족도 당시 스미다 지구에 살고 있었다. 1945년 초부터 도쿄 상공에는 B-29기가 자주 날아다녔습니다. 거의 매일 밤마다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외출복 차림으로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3월 10일에 공습을 받았죠. 그날 밤 르메이는 수석조종사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보고 내용은 이랬다. 커다란 불길이 보임, 포화가 잦아듦, 반격 전혀 없음. 다음 보고는 대형 화재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강둑 양쪽의 상점들이 모두 불타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여자들 머리에도 남자들 옷에도 어디든 불이 붙었죠. 저희 어머니는 방화복을 벗어서 제 머리에 씌워주시고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저는 강물로 뛰어들었지만 방화복이 없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처럼 머리에 불이 붙었을 겁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거죠. 그때 일을 생각하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저를 제 눈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슬픈 얼굴이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표물 공격을 마쳤을 때 마치 1000개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켜진 것 같았어요. 그 불길이 도시를 휩싸면서 엄청난 열기가 느껴졌죠. 연기 냄새,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타올랐기 때문에 끌 수가 없었어요. 아주 무시무시했습니다. 끔찍했죠. 다음 날 밤 르메이 소장은 사진 한 장을 받았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사진 곳곳을 가리키며 여긴 끝났어, 여기도라고 말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다른 장군도 말했다. 여긴 다 잿더미가 됐지. 여기 전부, 그리고 여기 저기. 그의 지시대로 B-29기들은 제트기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적의 대공화기 공격이 불가능한 높이로 낮게 날았다. 그의 도박은 성공적이었다. 목표물을 제거한 것이다. 그날 밤 10만 명이 사망했다. 이 전쟁에서 일본에게 이처럼 큰 타격을 준 공격은 없었다. 우린 민간인 희생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그만두자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우린 작전에 투입됐고 지시를 따라야 하니까요. 공군사령관 헨리 아놀드 장군이 워싱턴에서 전보를 보내왔다. 축하하네. 이번 작전으로 자네들이 무슨 일이든 해낼 용기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네. 42평방킬로미터, 26만 7천 개의 건물이 폐허가 됐다. 도쿄의 4분의 1이 무너진 것이다. 르메이 소장은 답장에서 우린 매캐한 잔해 속에서 숫덩이로 발견된 일본인들을 위해 울지 않습니다라고 전했다. 진주만의 희생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것이다. 그의 공격 지시는 계속됐다. 나고야의 대형 항공기 공장은 오사카의 조선소와 제철소를 공격하고 일본의 주요 항구인 고베를 거쳐 다시 나고야로 돌아왔다. 훗날 그는 향후 열흘 동안 일본의 주요 산업 도시를 모두 초토화할 수 있다고 봤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그럴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폭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0만 명 정도의 사람을 죽이고 나면 도덕적 한계를 넘어간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엔 전쟁 중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일본인들에겐 그래도 되고 그들이 자초한 거라고 말입니다. 전쟁 중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합리화하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민간인들에게 그래서는 안 됐어요. 이 작전으로 공중전을 확대한 격이 됐습니다. 도쿄에서 10만 명에게 폭격을 퍼붓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생각도 하게 된 거죠. 그보단 희생이 적을 테니까요. 르메이 소장은
훗날 이 폭격에 대해 도덕성을 의심받자 이렇게 답변했다. 군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도덕적인 면을 찾아내기 마련이지만 전쟁은 본래 비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괴로워한다면 좋은 군인이 되지 못한다. 만약 그 작전에서 실패했다면 전쟁 범죄자가 되었을 거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폭격 아우레 뒤 히로히토 촌왕은 현장을 둘러봤다. 당시 한 보좌관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 피해자들은 멍한 표정으로 건물 잔해를 뒤지다가 천황의 행렬이 지나가자 원망하는 듯한 얼굴로 돌아보았다. 천황이 염려하던 혁명의 가능성도 충분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이 견뎌주길 바라며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일본의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 나라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인사들이 모두 도쿄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도쿄가 불타는 것을 봤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그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도쿄 공습 피해를 목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평선 너머에 배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천 척은 됐을 겁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사방에서 오고 있었죠. 천황이 도쿄를 돌아보고 있을 때 엄청난 규모의 함대가 오키나와 쪽으로 진군하고 있었다. 운반선은 40척, 전함은 18척, 구축함은 200척 이상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보다 그 규모가 컸다.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필리핀의 레이테섬에 이르는 11강에서 합류한 병사들은 모두 20만 명에 이르렀다. 허공에 총포를 쏘며 다가오는 그들을 보고 우린 자신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곤 생각했죠. 이 정도 병력이라면 일본군을 모조리 죽일 수 있겠구나, 일이 쉬워지겠구나 했지요. 그들은 일본 상부에서 예견한 대로 오키나와를 발판으로 불과 560km 거리에 있는 일본 본토를 공격할 계획이었다. 상륙한 미군들은 이것이 본토를 지키기 전 제국군이 치르는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일본군이 사력을 다해 싸울 거라고 생각했다. 정말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상륙할 때의 그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총격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려올 법도 한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전혀요. 모두들 충격을 받았어요. 반격도 저항도 없었거든요. 그날이 4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만우절 농담인가? 어리둥절해했죠. 일본 놈들은 다 어디 간 거야 하면서요. 다들 배 안에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독사보다도 더한 사람들이라고들 했죠. 그런 그들의 마지막 전투가 될 작전에 투입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해변에 아무도 없다니요. 닷새 동안 미군은 아무런 반격도 받지 않고 진격해 나갔다. 한 사령관은
체스터 니미츠 태평양 부대 지휘관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은 전쟁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지역에서는요. 니미츠 지휘관은 이렇게 답했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만 빼고 다 취소하도록. 그때 오시지마 미치로 장군은 수리성 밑에 산속본부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적들은 덫에 걸려들고 있었던 것이다. 우시지마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죠. 미군을 도가내든 쥐로 만들 셈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지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섬의 남쪽은 특히 산등성이가 층층이 나 있는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산속에 강철과 콘크리트와 산호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전투에 이기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던 것이죠. 잠복할 공간, 그리고 높은 위치를 선점했던 겁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가카즈 능선이었다. 오시지마의 지휘본부는 수리성 및 6.4km 지점 최후 방어선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능선들에는 편평한 면이 없었기 때문에 미 지휘관은 능선을 폭파하기로 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바위 언덕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보병들이 능선으로 올라가자마자 일본 군들이 뛰어나와 공격해오기 시작했어요. 우린 그들에게 기관총을 쏘아댔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매일 똑같았습니다.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달라질 뿐이었죠. 미군은 탱크로 진격했다. 우리 학생 징집병들은 미군 탱크에 투하할 폭탄을 가카즈로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밤마다 10kg짜리 폭탄을 어깨에 지고 가카즈로 갔어요. 미군은 조명탄을 쏘고는 총포를 쏘며 다가오더군요. 우리는 조명탄이 피어오를 때마다 구석으로 숨어가면서 무사히 가카즈에 다다랐죠. 다음 날 아침 미군 탱크가 왔을 때 누군가 그 폭탄으로 자살 공격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노병은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더러운 짐승을 해치운 것뿐이라고. 우린 그들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았죠.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는 대로 쏴 죽이자. 그 생각만 했습니다. 투항하지 않는 적과 싸우다 보면은 항복하는 것이 치욕스러운 일로 느껴져서 투항한 포로를 비겁하다 여기고 괴롭히게 됩니다. 통제 불가능한 전쟁이 돼버렸죠. 점점 더 서로에게 잔인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는 이제 시작이었다. 이 조종사들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1945년 4월 6일 규슈 공군기지에 모인 이들은 특공대인 가미가제 소속이었다. 일본 공군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귀환이 불가능한 임무를 주었다. 시마다 마사유키 아사는 당시 출정식을 기억하고 있다. 이게 바로 그때 피로 그린 머리띠입니다. 막사에서 유서를 쓰고 약지를 베어 그 피로 머리띠에 일장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비행 나갈 때 머리에 들렀죠. 다음 날 아침 9시
비행장에 나가서 상관의 격려 연설을 듣고 모두 다 같이 작별 건배를 들었습니다. 우리 12명은 서로 손을 잡고 야스쿠니에서 만나자고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보상으로 전사자의 유해를 모시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잠드는 영예를 얻었다. 거기선 천황도 머리를 숙인다. 그들은 천황을 지킬 임무를 띠고 있었다. 700년 전 가미가제, 즉 신성한 바람이 그러했듯이 13세기 쿠빌라이 칸의 몽골 대군이 두 차례 일본을 습격했을 때 그들을 물러가게 한 건 거센 태풍이었다. 지휘관은 말했다. 적에겐 배가 아주 많으니 처음 눈에 띈 배를 공격하지는 말라고. 메시지 카드가 전투기 조종석에 있더군요. 시마다 하사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정비병 일동. 전 그 메시지에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신호에 따라 이륙했죠. (4월 6일) 355대 전투기가 공격에 나섰다. 가미가제가 미 해군을 공격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그날 아침 일본 군함 한 대가 오키나와로 돌진하고 있었다. 옛 일본의 이름을 따 야마토라 불리던 이 군함은 일본 최대 규모로 45cm 길이의 총포가 장착돼 있었다. 야마토는 호위대 없이 홀로 나갔다. 일본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이 군함도 결상전에 나선 것이었다. 야마토가 풍부 해협을 벗어나자 대령은 장교를 비롯한 모두를 가파도로 집합시켜 상부의 지령을 읽어주었습니다. 제국 해군 지휘관으로부터 하달받은 것이었죠.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1억 일본 국민 모두 떨쳐 일어나 최후의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야마토가 선두에 서야 했습니다. 야마토의 임무는 오키나와근의 미군을 공격하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야마토는 미군 전투기를 유인해 가미가제 공격이 수월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었다. 저는 위쪽에 있다가 5개의 어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령님은 상황을 받아들이더군요. 폭발음에도 끄떡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어뢰가 함선 측면을 들이받았죠. 그 광경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야마토는 수백 개의 쇠꼬챙이가 꽂힌 감자 같았어요.
고래 11개와 폭탄 8개를 맞고 나서 야마토는 침몰했다. 승선했던 병사 중 3,000명 이상이 함성과 함께 가라앉았다. 에모토 요시오 중위는 269명의 생존자 중 하나였다. 서양 사람들이 일본군은 어떻게 항복 대신 죽음을 택할 수 있었냐고 물어올 때마다 저는 희생정신과 영웅심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본의 정신, 야마토 다마시를 이야기합니다. 사무라이 정신에서 유래한 것이죠. 우린 야마토 다마시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 강령이자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적의 포로가 되는 것은 이를 위배하는 것으로 커다란 치욕이자 불명예였죠. 작전 수행 중에 같은 부대 병사가 심각한 총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젊었고 아내와 어린 아이가 있었죠. 가족에게 남길 말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황궁 쪽을 보고 손을 뻗어 전왕폐하 만수무강하소서라고 말하고는 죽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한 사령관은 이런 진술을 하기도 했다. 우리 서구인이 보기에 그 괴이한 광경에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적진에 몸을 던지는 가미가제를 볼 때마다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두려움이 들기보다는 대단한 구경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뛰어난 청년들이었습니다. 대학까지 마친 일본의 재원들이었죠. 그들은 공동체와 가족을 우선시했습니다. 일본인에겐 그게 전부입니다. 부모를 지키고 형제 자매를 지키고 마을을 지키는 일 말입니다. 나라와 문화와 천황과 마을을 해치는 침략자들을 막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폭격기를 타고 하늘의 영웅이 되기로 한 겁니다. 5월 11일 가미가제 둘이 항공기 운반선 벙커이를 공격했다. 다행히 둘 다 스쳐 지나가는가 했더니 두 번째 폭격기가 떨어뜨린 폭탄은 제가 5분 전까지 있었던 조종사 대기실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전투기 한 대가 운반선을 들이받았습니다. 우린 비행 준비차 주유를 하느라 갑판에 가솔린을 두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버렸죠. 갑판 위에 있던 무기와 탄약은 전부 폭발했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폭발하니까 다른 한 대에도 불이 붙어 폭발했죠. 폭탄 투하실에 폭탄이 있었다면 아마 다 날아가 버렸겠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진하고 독한 연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졌죠. 바람은 우리가 있던 배 뒤편으로 불어왔습니다. 피할 데가 없었어요. 폭탄이 아니라도 유독가스와 열기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열차례에 걸친 오키나와 가미가제 공격에서 1900명의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다. 시마다사는 그 중에 없었다. 그의 전투기에선 연료가 새고 있었다. 작은 섬에 불시착한 그는 6주 뒤 본대로 복귀했다. 다음 작전에 참여하겠습니다. 전투기를 준비해 주십시오 했더니 상관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나? 목숨이 아까웠나 보군. 멍청한 놈 같으니.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리더군요. 그들은 우리를 전쟁의 신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그때 처음 내가 전투기 부품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다시 목숨을 걸고 싶진 않더군요. 오키나와 근해에서 미 해군은 2차 대전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10,000명의 사상자가 생겨났고 30척의 배가 침몰했으며 368척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태평양 함대 체스터 니미츠 사령관은 놀라고 당황했다. 일본 공격을 승인한 것이 4월. 오키나와 작전 개시 2개월 만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워싱턴에 연락을 취했다. 전선에 있는 병사들도 그와 같은 심정이었다. 그 뒤에 도쿄 공격 지령을 받았습니다. 우린 죽은 몸이다 생각했지요. 정말 그랬어요.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